제가 고른 질문 역시 방금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유진 쌤이 고르신 향연의 에로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 플라톤의 향연은 이제 중심 주제가 이제 에로스인데 향연에 초대된 사람들이 각자 에로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쭉 말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앞서 얘기한 그런 논점들을 다시 한번 반박을 하거나 재정의하는 그런 구성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에로스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지점을 지적을 하는데요. 에로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을 대변하는 신이나 그런 신의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에로스가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에 있는 자, 그래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에는 사실 에로스의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에로스는 풍부함을 뜻하는 신과 그리고 결핍을 가진 인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로 그래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본성을 받아서 반은 풍족함을 가지고 있고 반은 결핍을 가지고 있고 또 아름다움과 추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또 지혜와 무지도 또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이를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에로스가 본래부터 아름다움과 사랑의 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추함과 무지함을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핍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지 못한 생산이나 미의 풍요를 갈망을 하게 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생적으로 결핍을 에로스는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생산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또한 에로스의 어원 자체도 출산이라는 뜻이 있고 또 낳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도 이제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지 내가 가진 것이 아주 많아야지 생산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산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에로스의 기원에서 보면 사실 그것은 에로스가 결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볼 수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소크라테스의 새로운 지점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산이나 생산을 의미하는 에로스의 관점에서 이 에로스와 배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스 사회에서 배움이라는 것은 보통 소년이 성인 남자와 성인 남성과 에로스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인 남자와 소년의 어떤 관계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이 당시 그리스의 사회 맥락에서 성인 남자라는 것은 뭔가 자기가 주체 의식을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을 이때는 성인 남자라고 일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직 미성숙한 소년이 주체성을 가진 자유인인 성인 남자와 에로스적 관계를 통해서 어떤 육체적인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지혜를 얻게 되는 그 과정에서 지혜를 얻는 과정에서 어떤 자기 변형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에로스적인 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에로스가 생산을 뜻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교육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 사회에서는 자유인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고 그런 지점에서 에로스적인 교육이 그런 자유인을 양성하는 그런 목적의 어떤 방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배움은 미성숙한 자신이 어떤 주체성을 가진 자유인이 되는 과정이고 이를 위해서는 타자, 그러니까 소년의 경우에서는 그게 이제 성인
남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듯이 타자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자신이 변형이 되는 그런 에로스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에로스적 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에로스적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에로스적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이러한 자유인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다 아름다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미적 예술품을 감상할 때나 그럴 때와는 다르게, 그럴 때는 단지 아름다움을 향유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미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 자신과 또는 자신의 삶이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관해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삶이 살 가치가 있는 건 만일 어딘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삶에서일 겁니다. 아름다운 바로 그것 자체를 바라보면서 살 때 말입니다. 순수하고 정결하고 섞이지 않은 아름다운 것 자체를 보는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난다면, 즉 인간의 살이나 피부가 다른 많은 가사적인 허접 쓰레기에 물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단일 형상인 신적인 아름다운 것 자체를 그가 직관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떠하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당신은 어떤 인간이 저것 쪽을 쳐다보면서 알맞은 수단으로 저것을 바라보면서 그것과 함께 지낸다면 그의 삶이 보잘것없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수단으로 그것을 보면서 사는 바로 이런 삶에서만 덕의 모상들이 아니라 참된 덕을 산출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참된 덕을 산출하고 키웠을 때 비로소 신이 친애하는 자가 되는 일이 그에게 있게 되고, 불사자가 되는 일이 인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있다고 하면 다름 아닌 그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즉 소크라테스는 결국 우리가 이런 에로스적인 배움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면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이 된다는 것이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신과 가까이 가게 되는 즉 덕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면 어떤 진리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불사자로서의 위치에 가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에로스적 배움이 사실 일생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게 어떤 개체의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겼고, 그리고 예전에 세네카를 한번 세네카가 한 말을 어디서 읽었는데, 거기서 세네카가 한 말은 이제 우리가 일생을 통해 경험하는 것을 그 주기가 하루 동안의 반복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에로스적인 배움이 사실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사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그 어떤 하루의 주기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실천을 매일 조금씩 할 수 있다면 어떤 미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